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10월 네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네 번째 동영상은 급성장하는 아세안 경제권입니다. 이것도 그 경제 단신에서 이미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세 번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부터 뭔가 이렇게 장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 아세안 경제권도 역시 다소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세안 경제권이 이제 들여다보면 성장 잠재력이랄까요? 잠재력이라고 할까요? 성장력이 굉장히 빠르게 향상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그 아세안 하면은 이렇게 일반인 분들은 그냥 아세안 정도로만 이렇게 몽땅 그려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동남아시아 국가는 아무래도 경제 수준 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좀 이렇게 뒤처지기 때문에 중진국이나 중하위 이런 정도, 극히 이제 그 일부 국가는 또 굉장히 한국보다 훨씬 더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외적인 거고, 대체로 이렇게 조금 한국보다 좀 이렇게 경제력 면에서 이렇게 떨어진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전부 다일 겁니다. 근데 이제 아세안 경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보시게 되면 세계 경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 이외에도 경제 단신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아세안 경제에 대해서 기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세안의 이제 명목 GDP 규모를 보면 1980년부터 이제 2014년까지 명목 GDP 추이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1980년부터 2000년까지는 거의 이렇게 증가를 안 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약간 증가를 했다라고 해도 이 정도로 이렇게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아세안 경제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경제 성장의 어떤 계기랄까요, 동력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00년 딱 들어와가지고 2000년 한 2, 3년부터 아세안 경제가 갑자기 막 하고 막 수직 상승을 하죠. 어마어마한 성장을 합니다. 얼마나 그게 하냐면은 그 한 1조 달러 했던 것이 2조 5천억 달러로 한 2배 반 정도. 2배 반이라고 정확하게 1배 반이라고 하나요? 2배 반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급성장을 합니다. 아세안 경제가. 급성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당연히 이제 중국의 2000년 이후에 중국의 급성장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중국이 이른바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제조 공장으로 부상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더 경제적으로 위축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아세안 국가들도 그게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이제 세계 여러 그 선진국 기업들을 이렇게 유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죠. 그다음에 경제 정책 면에서도 이제 성장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정책들을 강화를 합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파른 급성장, 수직 상승의 급성장을 하는데, 지금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세안 전체의 명목 GDP 규모는 2조 7,400억 달러에 달합니다. 2조 7,400억 달러인데 한국 GDP가 1조 4천억 달러니까 한국에 거의 한 2배 정도 해당하죠. 그 다음에 세계 전체로 보면은 이렇게 세계 한 7위 정도 해당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다음으로 아세안이 이제 경제 규모가 큽니다. 아세안 회원국은 지금 10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5개 회원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10개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명목 GDP 규모로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한 9천억 달러로 제일로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국이 한 4천억 달러가 약간 못 되고,
세 번째는 말레이시아가 3,300억 달러. 네 번째가 싱가포르이 3,000억 달러. 싱가포르하고 필리핀이 좀 뒤바뀌었나요? 필리핀이 3,000억 달러,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싱가포르보다도 많고, 베트남이 2,000억 달러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한국보다도 GDP가 훨씬 작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세안 국가 하나하나, 회원국 하나하나로 보면은 경제 규모가 여전히 이렇게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합치면은 2조 7,400억 달러인데, 대신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보시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급성장,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2000년 이후에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데, 그 급성장하는 그 동력이 인도네시아입니다. 태국도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도 급성장을 하고 있죠. 베트남도 급성장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인데, 하여튼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나라의 성장 경제 GDP 그 증가 폭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을 합친 것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인도네시아가 성장 잠재력이,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는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국토가 전략적으로 요충지에 있고 하니까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만 잘한다라면 정치만 제대로 하고 경제 정책만 제대로 한다라면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물적 여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그러면 정치가 이렇게 다 망가뜨리려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명목 GDP를 보면 아까도 똑같습니다. 그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1000달러에서 헤맸어요. 헤맸다가 그 후에 이렇게 쭉 늘어가지고 지금 4,000달러로 평균 4,000달러를 육박할 정도. 그러니까 지금 1인당 GDP는 3배 늘어났나요? 4배 늘어났나요? 하여튼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게 지난 그 2000년 이후에 이렇게 다 늘어난 겁니다. 1인당 명목 GDP는 2014년에 한 4,000달러가 약간 못 되는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세계은행의 이제 개발도상국, 개도국이나 빈곤 문제를 다루는 게 전담하는 은행이 세계은행이지 않습니까? 세계은행의 이제 나라별 소득 수준에 따른 이제 소득 상위국, 말하자면 선진국, 뭐 중진국, 소득 뭐 중하위국, 그다음에 소득 하위국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소득 분류 기준으로 보면은 중하위 소득권에 들어갑니다. 4,000달러면 1인당 GDP가 중하위 정도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지금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죠. 회원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4,000달러, 그다음에 브루네이 같은 경우는 27,000달러 이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싱가포르나 브루네이는 도시국가하고 왕족국가니까 아주 외적인 경우라고 치고, 어느 정도 이제 국가 하여튼 틀을 갖추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이제 말레이시아가 한 1만 달러를 좀 11,000달러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이 5,600달러.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이제 3,500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GDP 규모로는 인도네시아가 제일로 크지만 1인당 GDP로는 3,500달러로 이렇게 좀 낮죠. 태국이 5,600달러, 말레이시아가 한 11,000달러 정도. 이런 정도. 아직까지는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 국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수를 보면, 인구수는 1980년에 한 3억 명이 약간 넘는 것에서 지금 이제 6억 명을 넘었으니까 2배 늘어난 거죠. 2014년 기준 6억 2천만 명 정도로 지금 현재 추계되고 있는데, 6억 2천만 명이면 세계 인구의 약 한 10%가 약간 못 되죠. 세계 인구 한 70억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9%가량입니다. 그다음에 회원국별로 인구 분포를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2억 한 5,500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체 6억 2천만 명이 한 3분의 1, 4분의 1에 해당하나요? 아니, 3분의 1이면은 2억 1천만 명이니까 3분의 1보다도 더 넘죠. 한 5분의
이 정도 한 40% 정도 차지할까요? 인도네시아 한 나라가 그 정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나라가 이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도 1억 명이 넘습니다. 인구가 베트남이 9천만 명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다는 건 뭡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1인당 명목 GDP가 낮죠. 그러니까 명목 GDP가 낮다는 임금이 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이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태국도 한 7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인구 밀집 국가들이죠. 미얀마 같은 경우도 한 5,200만 명 정도. 한국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하죠.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뭐 보시면 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세안 국가들이 거의 외 없이 독재 국가들이에요. 이 아세안 국가들이 독재 국가들이에요.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장기 집권이죠. 이광효 전 총리를 비롯한 지금 그 아들이 지금 총리를 하고 있죠. 세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게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독재예요. 태국도 뭐 군부 쿠데타가 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죠. 베트남도 뭐 이렇게 공산당 일당 독재죠. 필리핀도 이렇게 정치가 엉망이 되면서 정치가 엉망진창이 되고 부패하고 독재하면서 그 마르코스 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난장판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아세안이 나라들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보면 경제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는 내지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 이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가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재하면은 독재라는 말과 항상 따라붙어 다니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부패죠, 부패. 부정부패죠. 독재는 필연적으로 부패합니다. 부정부패합니다. 예외적인 국가가 하나 있다라면 싱가포르죠. 싱가포르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것이 선거에 형식적으로든 뭐 실질적으로는 선거에 의해서 그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독재가 이렇게 망하는 게 뭐 때문에 망합니까? 부패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죠. 구소련이 왜 망했습니까? 핵무기가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었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독재를 지속을 해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렇게 그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 그 권력 싸움 속에서 서로 간에 권력 싸움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세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배째라 하라고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핵무기가 없어서 뭐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 경제 규모 면에서 이렇게 이제 큰 규모가 큰 나라가 5개 나라가 있습니다. 뭐 이제 베트남까지를 포함해서 6개 정도로 쳐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 4개인가 5개 나라만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기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세안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경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라든지 내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이렇게 급등락을 막 한다는 게. 보십시오. 2000년부터 인도네시아 루피아 같은 경우도 푹 뛰었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푹 뛰었다가 가라앉았다가 또 갑자기 그냥 뛰었다가 가라앉았다가 주르륵 또 올랐다가. 인도네시아가 지금 급성장을 했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급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가
급성장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경제가 이렇게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국 바트화 같은 경우도 2000년에 그 외환위기 직후죠. 이렇게 쭉 뛰었다가 이렇게 45바트까지 갔다가 이렇게 그 후로 계속 떨어져서 30바트로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5바트로 이렇게 그 글로벌 금융이 또 올랐다가 지금 30바트로 안정돼 있다가 다시 2013년부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 것은 태국이 역시 정치적으로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좀 불안정하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들입니다. 말레이시아 링깃화 같은 것도 봐보십시오. 고정환율제로 유지를 했다가 이제 그 변동한 2005년에 변동환율제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등락을 막 했죠.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푹 뛰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2013년부터 이렇게 주르륵 지금 올라서 역대 최고 수준을 지금 갱신하고 있죠. 말레이시아도 지금 시끄럽죠. 뭐 때문에 시끄러운지 아세요? 지금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명박 같은 그런 행위를 했다 말았다 안 했다 뭐 이런 것들로 시끄럽죠. 이른바 이제 그 정부계 펀드, 국부 펀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 10억 달러를 이렇게 빼돌렸다 그래서 의심을 사고 있죠. 수사도 이렇게 받고 있죠. 또 뭐 이렇게 어떤 그 정부 어떤 그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미국 FIB로부터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돈 세탁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시끄러워요, 말레이시아도.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의 그 정치적 민주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경제가 안정적인 또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도 지금 정치가 개판이니까 지난 외환위기 이후에 물론 이제 그 1993년 민주화 이후에 정치가 무엇이 필요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모르고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서로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이렇게 해오면서 기득권해야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부패해버렸죠. 얼마나 부정부패 비리가 많습니까? 뭐 이명박 때는 아예 그냥 정권 자체가 해먹어 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나온 정권 아닙니까? 사자방이다 뭐다 뭐 수도 없이 많고 이것저것 이렇게 정책이라는 내가 꼭 또 대놓고 이렇게 뒷돈을 챙겨 먹고 뇌물을 받아 먹고 뭘 빼먹고 해야만 그것이 부패하고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같은 편 먹는 사람들한테 엉터리 정책을 해가지고 몰아주게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거지 크죠 그런 것이. 그런 정책들이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들고 다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정부도 빚이죠, 기업도 빚이죠, 금융기관도 뭐 빚이죠, 그다음에 가게도 빚이죠. 모두 다 피투성이가 돼버린 거예요. 공기업도 다 피투성이죠. 그런 겁니다. 빨리 이렇게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인데 그걸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가장 빨리 본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순신 프로젝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법도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문제가 경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 무능과 부패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다는 것도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경우죠. 인도네시아 이제 성장률을 보시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00년 이후에 거의 5%가 넘는 그 상당한 수준의 성장을 계속 지속을 해오고 있죠. 태국 같은 경우도 2000년 이후에 5% 수준의 이렇게 성장을 안정적으로 해왔다가 2009년 이후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서 들쑥날쑥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대홍수 피해도 있었기도 하고 뭐 하지만 들쑥날쑥 한다 이겁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2000년 이후에 성장률을 유지를 이렇게 꾸준히 해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장률이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률 면에서는 조그만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민주주의에 입각한 어떤 그 민주화를 이렇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부패를 조금 이렇게 제거하고 제대로 된 정책만을 조금만 하면 금방 이렇게 푹푹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상수지를 보면 근데 이제 그 상품 수출입이나 서비스 수출입하는 이제 외화 가득률이죠. 경상수지는 달러를 얼마큼 벌어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렇게 계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달러가 계속 들어왔다 이거. 그래서 이때 인도 루피아화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2010년부터 갑자기 쭉 떨어지면 적자를 기록하고 이것이 이제 루피아화가 지금 앞에서 보신 것처럼 환율이 부르르게 뛰고 있는 원인,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그 2000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흑자를 냈다가 2005년 이후에 다시 흑자를 냈다가 지금도 흑자가 다시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만 이렇게 그 태국의 바트화가 뛰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러 가동률이 떨어져서 이렇게 인도네시아처럼 적자를 내서 이렇게 그 적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좀 어수선해하고 이렇게 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흑자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흑자폭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흑자폭이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앞에서 보신 링깃화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혼란이 가중돼서 지금 이제 위태위태하다라는 거죠. 필리핀은 이렇게 이게 흑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의 페소화 환율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대외 채무 비율을 보면은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대외 채무 비율의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90년대 말에 한국과 같이 똑같이 IMF 위기를 겪었었죠,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그때는 대외 채무가 100%에 달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줄어가지고 이제 한번 혼이 나가지고 줄어서 지금 40%는 밑돌고 있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자가 이렇게 나면 달러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달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거 메워야 되니까 돈을 달러를 빌려와야 되잖아요.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이겁니다. 태국 같은 경우도 대채무 비율이 태국도 외환위기를 겪었었죠.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그래도 100%에 달했다가 쭉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한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외환위기에 갈 뻔했는데 버텼죠. 마하thir 그 당시 총리가. 달러 패격으로 딱 동결시키고 자본 이렇게 마음대로 못 빼가게 딱 막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대채무 비율이 한 50% 정도였는데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대채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말레이시아의 대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경상수지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 대채무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통계상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좀 링깃화도 이렇게 크게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흑자를 내고 있으면은 대채무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뭔가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달러 대외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달러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표시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도 대외 채무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20%까지 떨어져 있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는 뭐 석유도 나고 그다음에 천연 자원도 굉장히 많고 인구도 아까 보신 것처럼 많고 국토 면적도 상당히 크고 또는 그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해가지고 해상의 교역의 중심부에 위치해가지고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나라인데 인도네시아는 뭐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 중국하고 이렇게 교역이 많죠. 한국하고도 교역이 많죠. 태국은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그 해외 현지 생산 거점화 되다시피 할 정도로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 보면 태국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은 좀 불안하죠. 일본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태국 경제가 이렇게 이제 불안정해지면 이렇게 그러니까 태국 경제가 이렇게 흑자를 낸 그 요인 중에 하나도 일본 기업들이 그
예, 예, 자동차 부품 공장이라든지 이제 PC라든지 이런 그 부품 공장, 또 굉장히 많이 그 IT라든지 그 가전 공장이라는 데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데 어쨌든 태국이 불안정해지고 태국 바투화가 이렇게 막 또 뛰고 하면은 일본 기업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공장들이 많죠. 뭐 인텔이라든지 PC 공장, 뭐 저기 델이나 HP 공장 있고 인텔 공장 말레이시아 있고 예, 반도체 공장 많고 그렇죠. 필리핀은 아직은 조금 예, 그 1차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외국 기업 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 하려고 하죠. 어쨌든 지금 이제 그쪽 그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가 2000년 이후에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조그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조금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기득권 부정부패 기득권 세력의 어떤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줄이면 금방 그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몇십 년 동안 독재 거의 예외 없이 독재가 지속되다 보니까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엉망이죠. 정치적으로 엉망이죠. 이런 것들이 아세안 국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그 아세안 국민들이 경제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2000년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게 살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고 또 그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현지 공장을 세워서 생산도 하고 소득이 조금 높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1인당 그 소득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하면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목소리가 높아져요. 소득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소득이 어정쩡하게 늘어나면 불만이 더 커집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못 살아? 라는 그런 내가 그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내가 힘들게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정치 개혁, 정치 변화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이제 토양이 되는 거죠. 이거 막을 수 없어요.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막을 수 없어요. 좀 더 현명하게 이런 나라들이 정치적인 민주주의나 또는 부패를 좀 청산하고 줄이고 올바른 제대로 된 정책들을 시행하면 아세안 국가의 성장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높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구 면에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6억 명이 넘습니다. 경제 규모도 세계 7위의 규모입니다. 만약 이런 아세안 국가가 성장률이 앞으로 10년 안에 2배 이상, 2배 가량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인구가 많은 데서 경제 성장률이 경제가 2배로 성장한다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찾는 것도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과제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많이 지금 현재 진출을 해 있죠. 진출하고 또 나가고 있죠. 근데 또 이런 나라들은 경제 성장이 아직도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 가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서 그 도전을 해보는 것도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겠지만 그걸 각오하고 이런 나라들에 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것도 이미 이렇게 기반이 딱 갖춰져 버린 나라는 뚫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선진 국가에 가서 뭘 해보기는 힘들어요. 그럴 만한 돈도 없고 그럴 만한 사업 아이템도 없고 어떤 기술력이나 경쟁력도 없거든요.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경제권에 가면 그런 사업 기회,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사업화하기 힘든 것도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기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잘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또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과제가 되겠죠. 10월 네 번째 마지막 동영상 촬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